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 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약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포뮬러톡이 네. 2025년 6월 팟빵 올해해 아니죠 올해란다. 네, 올해 자, 6월에 이번 달에 네. 추천, 이번 달에 추천에 이제 저희 포뮬러톡이 선정이 돼서 팟빵 어플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아, 일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이달의 추천 그 페이지 자체가 네. 딱 어플을 처음 키시면은 맨 밑으로 이제 내리셔야지 이제 이달의 추천이 딱 뜨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팟빵 전체에서 달마다 이제 10개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섹터에 저희 포뮬러톡이 어쨌든 오픈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4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개월 수로만 4개월째죠. 그렇죠. 그래서 4개월째에 또 이런 경사가 이렇게 또 있다는 사실을 아, 또 이렇게 또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축하할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나저나 이제 확실히 6월이 되면서 날씨가 정말 더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좀 쌀쌀했거든요. 밤 되고 해지고 하면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가 져도 사실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네. 이게 진짜 낮에는 그냥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학교가 학교 특성상 이제 야외 주차를 하고 수업을 듣고 오면은 와, 죽을 것 같습니다. 폴 씨는 또 이제 차로 등교라고 하기에는 아직 대학교이기 때문에 살짝 통학을 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차로 통학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저 그냥 걷기도 싫어요, 그냥. 낮에 수업이 있으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옮겨가는데 그냥 걷기도 싫습니다. 네, 이 오전쯤 회복됐다고들 하는데 제 체감상 전혀 회복 안 되고 그대로 꽂히는 야. 느낌입니다, 햇볕이. 네, 그래서 어쨌든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실 그냥 저희처럼 밖에 걷기만 해도 이렇게 더운데 네, 그 레이싱 수트를 전부 입고서 거기 앉아있는 이 드라이버들은 참 얼마나 힘들지. 그 엔진이 또 보통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바로 뒤에 있으니까 뭐 단열재로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그냥 땅에 가까우니까 지열도 당연히 그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뮬러 1에 들어서는 저희가 여름 방학을 이렇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올해 처음에 F1 시청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여름 방학이 어느 정도 있나요? 막 대학교처럼 2달 통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여름 방학이 이제 보통은 저희가 라운드를, 물론 매년마다 라운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라운드 네. 개수를 일단 올해는 24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라운드와 15라운드 사이에 이제 딱 이렇게 여름 방학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냥 여름철에는 레이스 자체가 좀 뜨문뜨문해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네. 이제 여름에는 건강적인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드라이버들도 사실 고려해야 되지만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마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네. 사실 관객분들의 이 관람을 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덥고 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레이싱 특성상 이게 어쨌든 실내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포뮬러 E, 그 전기차 포뮬러 N은요, 네. 실내하고 실외를 왔다 갔다 하는 레이스 트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엑스포 전시장으로 쓰였던 그 스타디움이라고 할까, 약간 엄청나게 큰 그 약간 컨테이너 같은 거 안에다가 이 트랙을 설치를 해서 안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랩을 돌면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약간 이런 형태의 되게 재밌는 트랙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어쨌든 모터스포츠 특성상 이게 어쨌든 실내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스포츠라서 그렇죠. 여름이 되면은 좀 그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10라운드로 캐나다 그랑프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주가 있다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영국에서 그랑프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3주를 쉬어요. 자, 3주를 쉬어서 7월 25일 날 벨기에에서 그랑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헝가리에서 8월 1일 날부터 이제 그랑프리를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내리 4주를 쉰 다음에 8월을 좀 통째로 쉬고 8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저희 네덜란드 그랑프리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이라고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14라운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넘어가는 요 4주의 기간에 서머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피트스톱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던 이제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조금 행선지를 정하고 싶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캐딜락과의 요런 이제 라인들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아마 이 8월이 딱 언급된 게 결국 이 8월에 서머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발테리 보타스 선수 입장에서는 좀 내년에 행선지를 정한 채로 서머 브레이크를 좀 맘 편히 보내고 싶다, 살짝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 팀이 안정해진 상태에는 조금 마음이 붕 뜰 수도 있죠. 그렇다 해서 어쨌든 저희가 여름방학은 8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그때는 아무래도 그랑프리 프리뷰와 리뷰가 없이 조금 이슈 정리들, 내년에 대한 이슈 정리들, 뭐 아니면 지금까지 시즌 절반이 왔으니까 시즌 절반에 대한 뭐 팀별 정리라던가 그런 컨텐츠들을 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레이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번째 그랑프리죠? 그죠. 벌써 10번째 그랑프리고 시즌의 지금 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이제 3분의 1을 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는 시점인데 10번째 그랑프리인 저희 캐나다 그랑프리는 바로 질 빌네브 서킷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질 빌네브 서킷은 캐나다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강 한가운데 위치한 인공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서킷으로 이 섬 자체, 이 노트르담 섬이라고 하는데 이 노트르담 섬이 원래 1967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조성이 되었다가 이후 이제 포뮬러 1 트랙으로 변모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총 4.3km로 총 70랩을 달리게 되는 레이스인데, 일단은 이 서킷 이름이 질 빌네브 서킷인 이유부터 좀 이야기가 사실 또 이런 여담들이 있는데, 자, 서킷의 이름은 1982년 캐나다 F1 영웅인 질 빌네브 드라이버를 사망 뒤에 기리기 위해서 이제 서킷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F1 드라이버였나요? 그쵸. 원래는 노트르담 서킷으로 이렇게 불렸다가 이때 1982년에 캐나다의 포뮬러 1 드라이버인 질 빌네브 선수가, 자, 문제는 뭐였냐면 벨기에 그랑프리 퀄리파잉 중 사망을 하셨습니다. 퀄리파잉 중에요. 네, 레이스 중에서 사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레이스가 물론 이 트랙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캐나다의 포뮬러 1 영웅이라고 할까요? 이런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캐나다 안에 있는 이 서킷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본인은 이제 질 빌네브 선수는 그때 플라잉 랩을 돌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 트랙에 요한 마스 선수가 이제 쿨다운 랩을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둘이 충돌을 하면서 이 질 빌네브 선수의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차량이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게 파손이 되면서, 게다가 심지어 그때는 헤일로도 없었을 시절이죠. 헤일로. 자, 그래서 이 질 빌네브 선수가 시트째로 뜯겨나가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치명적인 목과 이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런 이 서킷의 이름이 질 빌네브 서킷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캐나다 그랑프리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이름은 아무래도 에스턴 마틴에 있는 랜스 스트롤 선수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랜스 스트롤 선수의 손목 부상이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랜스 스트롤 선수가 떠오르는 거죠? 랜스 스트롤 선수가 왜냐하면 캐나다인이기 때문이죠. 캐나다인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스트롤 성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턴 마틴의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를, 뭐 메르세데스의 지금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어쩌면 이 랜스 스트롤 선수의 부상을 대체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턴 마틴의 많은 그 리저브 드라이버들이 같은 주말에 이제 열리는 르망 24시 레구레이스에서 이미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키우고 있는 이제 F2 드라이버인 잭 크로포드는 아직 F2에서 슈퍼 라이선스 포인트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F1 드라이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남은 옵션은 그럼 같은 엔진을 쓰는 메르세데스의 리저브를 데려오는 것, 이러면서 뭐 이제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논의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습니다. 자, 저희가 6월 9일자 월요일자로 지금 저희가 녹음을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랜스 스트롤 선수가 그대로 레이스를 뛸지, 아니면은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정말 극적이게도 에스턴 마틴의 이 휠을 잡을지, 아니면은 정말 저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발테리 보타스 선수한테 시트를 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만약에 키우고 있는 유망주가 있다면 차라리 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약간 능력치를 좀 테스트해보기 위함일까요? 그쵸. 아무래도 왜냐면 포뮬러 1 시트가 비어있는 게 이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닌데 만약에 에스턴 마틴 측에서 정말 메르세데스 측에 우리 드라이버 한 명만 줘라고 한다면 발테리 보타스 선수를 주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정말 포뮬러 1에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자신들의 유망주를 한번 이렇게 어차피 비는 김에 뭐 성적 안 나오면 어차피 우리 팀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 사실 마지막 그랑프리 때처럼 에스턴 마틴이 그냥 차를 한 대만 낼 수도 있죠. 알론소 선수 혼자 뛰고 그냥 19대에서 레이스를 하는 그런 그림도 볼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지금 레이스가 사실 오늘 빼면 6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쵸. 사실 프랙티스 세션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4일 3일 남았죠. 네,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조금 안전빵으로 생각하자면 스트롤 선수가 어떻게든 본인의 홈그랑프리에서 뛰려고 노력해보지 않을까. 그쵸. 사실 본인이 좀 의지가 있을 법도 해요. 왜냐면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그랑프리, 그 전에 사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저희가 스트롤 선수가 불참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차라리 이때 애매하게 뛰느니 제대로 회복해서 캐나다를 잘 뛰기 위해서 쉬는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살짝 아껴둔다. 완벽하게 완치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스트롤 선수가 그냥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스트롤 선수가 그냥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약간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최근 며칠간 레드불과의 커넥션이 또 갑자기 불거지고 있긴 합니다. 레드불이요? 근데 레드불 측에서 사실 발테리 보타스 선수한테 좀 대놓고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지금 저도 기사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레드불 측에 보타스 선수가 직접 자기가 약간 좀 어필을 한 뉘앙스로 보여요. 기사들이 나온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래서 이게 지금 로슨하고 츠노다를 통해서 지금 레드불이 이번 시즌에 어쨌든 세컨드 드라이버 시트가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사실 레드불 순위가 지금 144포인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위, 빅4 중에서 꼴찌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베르스타펜 선수가 137포인트야. 전체 시즌 포인트 중에서 단 7포인트만, 지금 레이스를 9개를 거치면서 세컨드 드라이버가 벌어다 준 포인트가 단 7포인트. 7포인트면 야 이거 5위 한 번만 해도 이기는, 그 5위 한 번만 해도 7포인트는 얻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위가 뭐야? 지금 6위만 해도 지금 8포인트를 얻는 이런 시기에 6위만 해도 7점을 넘어버리네요. 레드불 입장에서는 세컨드 드라이버 시트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그래 맥라렌 1등 시켜, 맥라렌 1등 시킨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레드불 입장에서는 베르스타펜이라는 정말 이 시대의 재능, 이 시대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2등은 해야죠. 1등 맥라렌 내줘. 그래 그건 그럴 수 무조건이죠. 있어.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어. 그리고 얘네가 갑자기 못할 것 같지도 않아. 작년 시즌에 페레즈 선수만 하더라도 어쨌든 나이로 인한 에이징 커브 이슈라는 게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지금 맥라렌은 불안 요소가 없어요. 피아스트리랑 노리스 둘이서 갑자기 자존심 대결이 붙여가지고 둘이 갑자기 더블 리타이어를 뭐 한 3그랑프리 연속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불안 요소가 없단 말이야 맥라렌은. 맥라렌이. 그죠. 근데 이제 레드불 입장에서는 솔직히 세컨드 드라이버가 정말 이 빅4의 드라이버들 평균만 해줬더라면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4위인 러셀 선수가 111포인트고 5위인 르클레르 선수가 90포인트, 6위인 해밀턴 선수가 70포인트, 안토넬리 선수는 지금 굉장히 신인이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해밀턴 선수 정도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레드불 210점, 그냥 정말 독보적인 2위거든요. 컨스트럭터 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는 레드불이 그 레드불 아카데미 밖으로도 시선을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가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고, 그리고 그 차가 어쨌든 굉장히 다루기 힘든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이 가면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럼 경험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
자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가 자기 자기가 PR을. 뭐 레드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레드불은 지금 경험 많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근데 누가 귀엽네요. 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는 약간 여담으로 좀 있긴 하고요. 네. 자, 캐나다 그랑프리, 캐나다 이 질 빌네브 서킷의 아이코닉한 코너들을 몇 개를 보자면 14번 코너, 바로 이 챔피언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코너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코너는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그래서 보니까. 드라이버들은 이 스트레이트 구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코너 탈출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가속 페달을 빨리 밟으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굉장히 좁아요. 마지막 그 코너 쪽.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왜 챔피언의 벽이냐? 1999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네. 3명의 월드 챔피언 데이먼 힐, 미하엘 슈마허, 그리고 자크 빌네브, 이 모두 마지막 코너에 이 동일한 방호벽에 충돌하면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거기 충돌해야 챔피언이 되는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챔피언인 선수들이 거기 박았다. 이미 챔피언인 선수들도. 그러니까 이미 챔피언의 이 커리어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네. 3명이나 같은 레이스에서 심지어 같은 방호벽에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혹시 모르죠. 뭐 지금 이제 월드 챔피언 경력이 있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 네. 아니면은 막스 베레스타페 선수, 아니면은 2005년하고 2006년 때 이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도 역시나 우승을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어쨌든 자, 그 코너가 어쨌든 굉장히 아이코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레이스 중 조금 기억할 만한 레이스라고 한다면 2011년에 캐나다 그랑프리가 정말 재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1년 캐나다 그랑프리는 이제 완전 수중전, 이제 물 포켓몬들을 소환하는 완벽한 수중전이 이렇게 됐는데, 포그가 왔나요? 그렇죠. 이때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때 우승자가 바로 맥라렌의 젠슨 버튼. 이때 당시가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이제 맥라렌에 있을 시절인데,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팀메이트였던 젠슨 버튼이 우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 한 레이스 동안 피트스탑을 6번이나 했다는 사실. 아니 사실 비가 오면은 타이어 소모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렸다 말았다, 말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맞추려다가 웨타이어를 꼈다가 드라이를 꼈다가 뭐 인터를 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번이나 피트 스탑을 하게 된 데다가 게다가 마지막 랩에 이 젠슨 버튼 선수가 베텔 선수를 제치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랩에 우승자가 결정이 된 거지. 보통 사실 요즘 드라이빙도 보면은 이미 사실 그게 마지막 랩에 배틀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모나코 그랑프리 같은 경우 정말 마지막 랩까지 르클레르 선수가 이제 노리스 선수를 압박하긴 했었지만은 뭐 모나코 특성상 사실 배틀이랄 게 거의 없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경우에는 마지막 랩에 베텔 선수를 제치고 맥라렌의 젠슨 버튼 선수가 우승을 했던 그때인데,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젠슨 버튼 선수가 이 팀 동료였던 해밀턴 선수와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과 팀끼리 부딪혀서 해밀턴이 리타이어를 합니다. 그냥 접촉이 아니었군요, 또. 그렇죠. 해밀턴을 리타이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젠슨 버튼 선수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또 페널티를 먹어요. 그리고 또 이때 지금 아스톤 마틴에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와의 또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차례 레드 플래그로 인해서 레이스 시간만 거의 4시간 동안 레이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2011년 캐나다 그랑프리가 F1 역사상 역대 최장 시간 레이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2021년부터는 포뮬러 1은 레이스 총 시간이 레드 플래그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에 넘길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규정 변화가 추가로 없는 이상 아무래도 이제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젠슨 버튼 선수 레이스 중반에 15위까지 떨어졌다가 그럼에도 이제 뭐 타이어들을 잘 교체를 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랩에서 선두였던 세바스티안 베텔 선수를 압박을 했는데, 심지어 이마저도 배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쓱 넘어간 게 아니라 베텔 선수가 6번 코너에서 실수를 하면서 이 슬립이 나가지고 혼자 알아서 리타이어를 했어, 마지막 랩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 랩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4시간 동안 정말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달렸던 이 젠슨 버튼 선수가 2011년에 캐나다 그랑프리 우승을 가져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 4시간이면 가뜩이나 사실
운전 2시간만 넘게 해도 멍해지거든요. 그죠. 게다가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도 그냥 그 운전석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심력을 소모하는 건데 이 포뮬러 1 드라이빙 시트에 앉아서 4시간을 버틴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맞으면서 계속. 그쵸. 쉽지 자, 않습니다. 작년에 캐나다 그랑프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 폴 포지션이 조지 러셀 선수였고 심지어 작년에도 비가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웨타이어를 끼고 돌았는데 네. 자, 근데 이때가 정말 레전드였던 게 바로 무슨 일이었냐? 저희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도 또 한 번 나오면서 사실 흔하게 나오는 사실 기록이 아닌데 네. 작년 시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와 조지 러셀 선수가 1000분의 1초 차이조차도 나지 않는 같은 폴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둘이서 이제 정말 같은 랩타임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무래도 규정에 따라서 먼저 랩타임을 작성을 했던 조지 러셀 선수가 폴 포지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2위가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한번 말씀 주셨던 그 2번이나 그랬다는 그 건 중 하나군요. 이게 이제 역대 2번째였고 저번 스페인 그랑프리 때가 이제 역대 3번째였는데 심지어 이때도 베르스타펜과 러셀 심지어 이번에 스페인 때도 러셀과 베르스타펜 근데 다만 이번에는 이제 베르스타펜이 순서가. 먼저 기록을 작성해서 네. 베르스타펜이 한 자리 앞서서 서긴 했지만 작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이제 반대로 러셀 선수가 먼저 기록을 작성하면서 앞에 섰다는 거고 이것은 러셀 개인적으로는 2022년 헝가리 이후 개인 통상 2번째 폴 포지션이었고 2년 만에 폴 포지션을 차지한 거였는데 자 이게 포뮬러1 역사상 2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과연 포뮬러1 역사상 첫 번째 이렇게 랩타임이 같았던 적이 언제였느냐 언제였을까요? 이게 바로 1997년 17라운드 스페인에서 열렸던 유럽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97년이요. 네. 이게 완전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흔한 기록이 아닌데 지금 벌써 2년 만에 심지어 두 명의 같은 드라이버가 이러고 있으니까 둘이 그러네요. 완전 영혼의 단짝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고 네. 근데 자 이때는 역대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레전드였던 기록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페라리의 미하엘 슈마허 선수, 네. 윌리엄스의 자크 빌네브 선수, 그리고 설마 하인츠 하랄트 프렌첸 셋이? 이 세 드라이버가 모두 동일한 랩타임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역대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야, 3명이 1000분의 1초면은 그렇죠. 이거는 일부러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하죠. 와, 이거 심지어 자크 빌네브 선수랑 하인츠 하랄트 프렌첸 이 두 선수는 같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의 이제 팀메이트끼리가 이제 그렇게 같은 랩타임을 작성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이제 페라리의 미하엘 슈마허 선수까지 끼게 된 거고 게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자크 빌네브 이 선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트랙의 이름 질 빌네브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물론 다만 이 기록은 아까 말했던 이 세 명이서 동일 랩타임을 기록한 건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또 정말 이색적인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 이름이 붙은 트랙에서 아들이 뭐 포뮬러 1 최초로 1000분의 1초까지 같은 기록을 작성을 했다. 뭐 이렇든 했는데 어쨌든 이 기록은 스페인에서 있었고 네. 그래서 레이스 자체는 똑같이 랩타임을 작성한 순서대로 빌네브 선수가 1위로 시작을 했고 슈마허 그리고 프렌첸 이렇게 레이스를 시작을 했고 이게 그때 당시 1997년 해당 시즌의 마지막 레이스였거든요. 네. 이때 레이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7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네. 제가 이거 자료조사를 하면서 본 바로는 이때 자크 빌네브 선수가 우승을 하진 못했어요. 유럽 챔피언십 폴트윈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다만 레이스가 끝나고 그 시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때 이 자크 빌네브 선수가 소속됐던 팀이 바로 윌리엄스 레이싱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레이싱도 컨스트럭터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97년이고 현재까지의 윌리엄스 컨스트럭터 마지막 우승입니다. 97년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8년 동안 이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때 자크 빌네브 선수는 당시 데뷔 6시즌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면서 네. 데뷔 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오른 선수 기록을 세웠지만 10년 뒤 2007년에 데뷔한 루이스 해밀턴이 바로 다음인 2008년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해버리면서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냥 기록이 깨져버렸다. 야, 그럼 그때는 또 루이스 해밀턴이 완전 루키였을 때이겠네요. 그죠. 루이스 해밀턴이 2년 차였을 시절이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이제 내년에 우승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야, 또 루이스 해밀턴도 빼놓을 수 없는 천지긴 합니다.
그죠. 루이스 해밀턴 선수도 지금은 저희가 막 나이가 들어서 뭐 저희 경인이 뭐 약간 노인 공경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네. 해밀턴 선수 대단했을 때 지금 베르스타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24 그랑프리 기록은 조지 러셀 선수가 폴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이거 직접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0랩에 따였어요. 베르스타펜한테. 아, 그래서 그게 베르스타펜 베르스타펜. 선수가 1위를 네. 했고 2위가 노리스, 그리고 3위가 러셀, 4위부터 해밀턴, 5위 피아스트리, 6위에 알론소와 스트롤, 그리고 오, 8위에 리카르도, 이때 당시 RB의 소속이었던 리카르도 선수, 그리고 9위에 가슬리, 오콘, 이렇게 어허. 9위, 10위로 알핀도 더블 포인트를 기록했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아, 의외로 또 스트롤과 론소가 또 론소 형님이 그죠? 작년에 또 이렇게 같이 올라왔었고 당시 그때 비가 오는 상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네. 당시 이제 같은 비가 오는 상황이더라도 인터 타이어와 웻 타이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스타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때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인터미디엇 타이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약간 혼자 도박수를 던졌던 팀이 바로 하스가 웻 타이어를 끼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적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 선수는 이걸 예측해? 14위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랩 만에 4위까지 올라갑니다. 6랩 만에요. 6랩 만에 어떻게 4위까지. 6랩 만에 10개 계단을 올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 타이어와 웻 타이어의 차이가 정말 컸었다. 아, 장난 아닌가 보네요. 네. 근데 물론 레이스 후반부 가서는 또 그걸 말아먹으면서 결국 포인트 획득에 네. 실패를 하긴 했지만 자, 어쨌든 자, 당시 러셀이 3위에 오르면서 이것이 2024 시즌, 작년 시즌에 메르세데스의 첫 포디움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조지 러셀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또 한번 볼만 하겠고요. 네. 에스턴 마틴도 역시 더블 포인트 피니시에 랜스 스트롤은 홈 그랑프리를 7위로 맞추는 쾌거를 달성을 해냈는 데다가 9위와 10위를 기록한 알핀도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네. 오콘 선수와 가슬리 선수의 또 불화가 불거졌던 게 작년 캐나다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8위에 RB의 리카르도 선수가 있었고 네. 9위가 알핀의 오콘, 네. 10위에 이제 가슬리 선수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알핀의 입장에서 이제 10위였던 가슬리 선수가 훨씬 더 페이스가 좋으니까 오콘 선수한테 가슬리와의 스왑을 지시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오콘 선수가 이것을 순순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니 많이 뭐 이러면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 딱 한 랩을 남겨두고 보내줍니다. 또 보내줘요. 근데 한 랩을 남겨두면 뭐 어떡하라고. 이미 뒤에서 사실 타이어 성능은 성능대로 이미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의미가 없죠. 자,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슬리 선수가 이제 한 랩 동안 리카르도를 추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콘 선수 입장에서는 자리를 양보를 해줬는데 그냥 자기 순위만 하나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다시 돌려받지 못했거든. 근데 솔직히 그렇죠. 한 랩이면은 돌려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냥 자업자득이지. 그럼 좀 빨리 보내주든가. 지가 오히려 그렇게 판단. 지가 한 랩 남겨놓고 보내줘놓고 그거 앞에 추월 못했다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신경질까지 낸다. 근데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니까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정말 불쾌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반어법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좀 한 두세 랩 정도는 남겨 해가지고 가슬리가 트라이를 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받든가. 네. 파이널 랩에서 준 다음에 그거 못했다고 안 돌려준다. 무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땠습니까? 알핀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지금 하스로 가 계시죠 오콘 선수가. 그 사유로 나간 건가요? 뭐 이때의 일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때 작년에 그죠 모나코 그랑프리 때부터 둘 간의 사이는 살짝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다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작년 레이스는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올해 레이스에서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조지 러셀 선수의 활약. 작년에 폴 포지션 또 따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러셀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1위가 한 번도 없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좋은 기억을 조금 되살린다고 한다면은 물론 작년에도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네. 캐나다 그랑프리가 러셀 선수가 어쨌든 잘 해낸 전적이 있으니까 조금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레이스 시작 전에 포인트라고 한다면 랜스 스트롤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홈 그랑프리의 이점을 좀 살리기도 하고 좀 그런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도 7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랜스 스트롤 선수의 약간 이런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건 솔직히 약간 좀 예능적으로 뽑아보는 거긴 합니다만 네. 기대됩니다. 자우버를 조금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우바. 스페인에서 지금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깜짝 6위로 들어오고 게다가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페널티를 먹으면서 5위까지 최종 순위가 올라오면서 그렇습니다.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이 자우버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또 반복이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이런 약팀의 진전 이런 거 싫어할 포뮬러 1 팬분들이 또 없거든요. 언더독 레전드. 또 그것만 그쵸. 하는 게 없죠. 또 재미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좀 약간 약팀들한테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시즌이 정말 이 난전인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컨스트럭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맥라렌이 2위인 페라리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가 이게 난전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2, 3, 4위 경쟁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위권 선수들도 이 하스도 하스대로 가끔 포인트 따고 윌리엄스도 윌리엄스대로 포인트 잘 따고 네. 게다가 심지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얼비가 갑자기 막 하자르 선수가 5위 하고 6위 하고 네. 막 이러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갑자기 자우버까지도 작년에 진짜 그냥 시즌 내내 겨우 마지막 레이스에서 포인트 한 번 땄던 그 자우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우버 잘합니다. 가끔씩 또 이런 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뷰포인트를 참 잡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뷰포인트야 이번 시즌은. 뷰포인트마저 난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난전인 이 상황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어떨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만 시청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이시다. 몇 시죠? 자, 이번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실시간으로 글쎄요 시청하실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고 네.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셔서 레이스 하이라이트 딱 보신 다음에 저희가 또 레이스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해가지고 뭐 오후쯤에 올려놓는다면은 하이라이트 딱 아침에 보시고 뭐 오후 점심시간쯤에 저희 그랑프리 리뷰를 보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군 하면서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